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27년을 헌신한 아내를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며 빈손으로 내쫓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남자가 몰랐던 건 아내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그 이혼 서류가 아내의 2조 원대 재산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였다는 mới đi học về 사실이었죠. xong nó cứ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27년 지영이 도현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었다. cậu ở nhà dài này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넓은 다이닝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은 그들의 27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편 도연의 얼굴에는 기념일을 축하하는 다정함이나 기대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인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마치 까다로운 법적 분쟁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건조하고 이성적인 눈빛으로 지영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도현이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가 손을 뻗자 서류 봉투가 매끄러운 대리석 식탁 위를 미끄러지며 지영의 손끝 앞에 멈추어 섰다. 지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도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내일 아침 식사 메뉴를 바꾸자는 말을 하듯 일상적이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투였다. 지영은 순간 자신이 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의심했다. 27년 동안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월세방에서 시작했던 고시생 시절부터 지금의 최고급 아파트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 온 시간들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서류와 도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뗐다. 그만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흔들렸지만 도현은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곤한 사람처럼 미간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말 그대로야.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지영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들이 언제부터 다른 세상을 살았단 말인가.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낡은 영화를 보던 시간들, 로펌 파트너를 집으로 초대해 그녀가 밤새워 만찬을 준비했던 날들, 그 모든 기억 속에서 지영은 언제나 그의 아내였고 완벽한 조력자였다. 그러나 도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은 지영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환상마저 잔인하게 산산조각 내버렸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지영은 가슴속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넓은 다이닝룸이 순식간에 좁아지며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버거웠다. 도연은 지영의 충격을 모르는 척하며 준비된 대사를 읊듯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젊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에 대한 야망이 있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일거리로 그림이나 가르치는 당신과는 달라. 내 위치에 걸맞은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지영은 자신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대 초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겨준 작은 유산과 문화센터 강사로 번 돈을 모두 도현의
로펌 개업 자금으로 밀어넣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때의 도연에게 지영은 야망이 없는 아내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고마운 은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남자는 이제 과거의 은혜를 철저히 지워버린 채 그녀의 소박한 삶을 무능함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 여자 나이가는 어떻게 되죠? 지영의 낮은 물음에 도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내 도현이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26이야. 26. 지영의 나이 54, 30년 가까이 어린 여자였다. 그녀를 밀어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자신들의 딸과 다름없는 나이라는 사실에 지영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자신의 외도를 마치 인생의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지영의 시어머니 영자였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거만한 표정을 지은 채 다이닝룸으로 걸어 들어왔다. 영자는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고 있던 얇은 돈 봉투를 식탁 위로 가볍게 던졌다. 봉투가 식탁 위로 떨어지며 건조한 마찰음을 냈다. 도현이 말 다 들었지? 넌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골칫거리를 치워버리게 되어 후련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지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영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냈다. 27년 동안 내 잘난 아들 등에 업혀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물러나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 애비라는 작자는 평생 이름 없는 노인네로 살다 죽지 않았니? 격 떨어지는 너를 지금까지 며느리로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새아가 될 사람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출중해서 우리 도현이 앞길에 큰 날개를 달아줄 거다. 질척거리지 말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영은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낡은 가구에 불과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쉴 뿐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이런 모욕 속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런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지영은 자신이 10년 넘게 갖고 온 그 집의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며 서늘한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강남의 거리로 나선 지영은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익숙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난밤, 텅 빈 가슴 속으로 시린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고 강하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평소 직설적인 성격의 오랜 친구 혜진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문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인터넷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링크를 누르자 소셜미디어의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려한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저택의 루프탑. 그곳에서 도현은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긴 머리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가 남긴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완벽한 새 출발. 지영은 화면 속 장소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빌라 단지였다. 도연이 지영과 함께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던 바로 그 몇 달 동안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위해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사두고 완벽한 새 삶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의 시선이 사진 속 도연의 환한 미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슬픔이나 배신감을 넘어선 차갑고 무거운 자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 이혼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한 사기극의 끝자락이었다. 어젯밤에 차가운 식탁에서 쫓겨나듯 집을 나선 지영은 친구 혜진의 오피스텔에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지영의 속은 잿빛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도연이 식탁 위로 미끄러뜨렸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복잡한 재산분할 명세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결론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했다. 도연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징발해둔 상태였다. 강남의 아파트 수십 년간 모은 적금,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주식 계좌마저 교묘하게 로펌의 투자 신탁이나 법인 명의로 빼돌려져 있었다. 지영에게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지급될 쥐꼬리만 한 위자료뿐이었다. 이혼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탈이었다. 이 자식 진짜 인간도 아니네. 혜진이 지영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며 낮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거칠어져 있었다.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라 적선이야. 27년을 등골 빼먹고서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빈손으로 쫓아내 니가지 뒷바라지 하느라 부은 돈이 얼만데. 지영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은 대형 로펌의 에이스였다. 법을 주무르는 데 있어 그를 당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영이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토록 오만하게 완벽하게 그녀를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챙겨 입었다. 가만히 앉아 이 수모를 견딜 수는 없었다. 적어도 도연의 얼굴을 보고 27년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요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곧장 도현의 로펌이 있는 광화문의 거대한 빌딩으로 향했다. 로펌의 1층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가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발소리들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영은 안내 데스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가 데스크에 닿기도 전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경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지영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어젯밤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 유나가 서 있었다. 화보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 세련된 트위드 재킷과 완벽한 세팅의 머리. 젊음과 재력이 만들어낸 광채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유나는 지영의 수수한 차림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가에 승자의 미소를 머금었다. 도현 씨가 오늘 바쁘다고 하던데 예고도 없이 오셨네요. 아, 이제 전처라고 불러야 하나요? 유나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들을 향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과 인사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군요. 도현 씨를 만나러 왔으니 비켜주시죠.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지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저기요, 현실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본데 도현 씨는 더 이상 아줌마 같은 구질구질한 과거에 얽매일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위치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아줌마처럼 매일 된장찌개나 끓이고 문화센터에서 시간 죽이는 사람하고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도현 씨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매일같이 하소연을 했겠어요. 유나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27년의 헌신이 한낱 구질구질한 과거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지영이 분노로 차오른 눈빛으로 유나를 응시하며 입을 열려는 찰나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도현이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로비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그의 시선은 지영을 한 번 스치듯 보더니 곧바로 윤에게 향했다. 도현의 얼굴에는 지영을 향한 미안함 대신 불쾌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여기서 뭐해? 올라가서 기다리지 않고 도현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주며 보호하듯 섰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지영의 눈에는 더없이 가증스러웠다. 도현은 유나를 안심시키고는 지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서류는 다 확인했을 텐데 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 거 내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해.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지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바람을 내뱉었다. 당신이 내 체면을 운운할 자격이 있어. 27년을 함께한 아내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사주는 게 당신이 말하는 그 알량한 체면이야. 지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오만함은 숨기지 못했다. 말은 똑바로 해. 그 재산 내가 이뤄낼 거야. 당신은 내 성공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아와. 내가 내 돈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따져? 위자료 넉넉히 챙겨줬으니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도현은 말을 마치자마자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치심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처참한 배신과 철저한 파멸뿐이었다. 지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로펌 빌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갈 곳은 이제 낡은 그림 도구들이 쌓여있는 북촌의 작은 작업실뿐이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곳은 지영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숨어들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묵은 물감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붓과 캔버스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업대 앞에 멍하니 주저앉은 지영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정말 이 초라한 공간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현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은 내 성공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아왔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평생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그녀였다. 그토록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버림받은 낡은 가구 취급이라니. 지영이 서러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메마른 두 손을 감싸쥐던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지영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고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시간에 지영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영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연륜이 느껴지는 그러나 매우 정중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네, 제가 지영인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곧이어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 저는 태양투자그룹의 수석법률 고문 재현이라고 합니다. 지영 씨의 부친이신 고 상철 회장님의 오랜 대리인이기도 하지요. 지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 10여 년 전 이름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던 그녀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게다가 회장님이라니. 태양투자그룹이라는 이름은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 거대한 금융회사였다. 지영의 아버지가 그런 곳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제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영씨. 재현이 지영의 말을 정중하게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확신이 차 있었다.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법적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특별 신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영 씨의 현재 혼인 상태에 대한 중대한 변동 사항이 포착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현의 말에 지영은 숨을 멈췄다. 혼인 상태의 변동, 이혼, 도연이 서류를 내민 지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변호사가 그녀의 이혼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네요.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무거운 사안입니다. 지영 씨, 혹시 지금 도현 씨와의 이혼을 진행 중이십니까?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어제 남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재현의 옅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안도와 긴장이 섞인 매우 복잡한 뉘앙스였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 제가 일러주는 주소로 오십시오. 지영 씨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버님의 삶,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통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영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작업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재현의 마지막 말이 묵직하게 메아리쳤다. 평생 가난하고 조용하게 살다간 아버지가 남긴 특별 신탁, 그리고 그녀의 이혼, 퍼즐 조각들이 전혀 맞지 않는 듯했지만 지영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영과 윤에게 짓밟힌
수모의 상처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영은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섰다. 태양투자그룹.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수십 층짜리 마철루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소박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낡고 색이 바른 트렌치코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이 화려하고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젯밤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재현의 단호한 Tại vì mình tải lên 목소리가 kênh rồi mà.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었다. 회전문 너머에 넓고 고급스러운 로비에 들어서자 최고급 정장을 입은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지영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직원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전용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매끄럽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감을 억눌렀다.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도착하자 무거운 목자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임원실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노신사가 서 있었다. 어제 통화했던 재현 변호사였다. 그는 지영을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영은 당황스러움에 어깨를 뭉치렸다. 평생을 평범한 미술 강사로 살아온 자신에게 대기업의 수석 변호사가 보여주는 깍듯한 예의는 낯설기만 했다. 저를 회장님의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무언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지영의 말에 재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넓은 회의용 테이블의 상석으로 안내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가죽철을 열자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서류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상철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진짜 삶을 세상은 물론이고 단 하나뿐인 따님에게조차 완벽하게 숨기셨습니다.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재현이 내민 서류의 첫 페이지 상단에는 지영의 눈에 익숙한 아버지의 필적과 함께 태양투자그룹 지분 및 신탁 자산 명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나열된 자산의 규모를 확인한 순간 지영은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2조 원. 그것은 지영이 일생을 살아오며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남편 도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나 상간녀에게 사준 펜트하우스 따위는 먼지처럼 보일 만큼 거대한 부였다. 지영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이게 다 저희 아버지의 것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단 한 번도 귀띔조차 해주지 않으신 거죠?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영의 두 눈을 진지하게 응시했다. 회장님께서는 지영 씨의 남편 도현 씨의 본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지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mới 굳어졌다. đi họp về xong chú 재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사위가 될 청년이 똑똑하고 유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Trời, 회장님의 눈에 비친 도현 có 씨는 nhà giải này đâu 자신의 가치를 오직 성공과 돈으로만 증명하려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chung kết rồi chung kết. 언젠가 Chung 그 gì đấy? 끝없는 Chung kết. 탐욕이 지영 씨를 상처 입힐지도 Thế là TBC 모른다고 kia 우려하셨지요. trước đánh thì mẹ 그래서 cao nhất chứ. 회장님께서는 이 거대한 자산을 철저한 법적 장치 아래 숨겨두셨습니다. 재현이 가죽철에 가장 안쪽에서 봉인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지영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겉면에는 나의 사랑하는 딸 지영에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친필 편지였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약간 빛이 바랜 종이 위로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 곁에 있던 그 사람이 결국 너의 헌신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뜻이겠지. 아비로서 네가 겪을 마음의 상처를 막아주지 못해 그저 미안할 뿐이다. 하지만 mình 따라 tải những kênh rồi 명심해라. mà. 그자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그자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나는 네가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사는 그림자가 아니라 Đúng lúc 온전한 đấy 너 rồi.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네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나를 위해 남겨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 너를 올가매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네가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 그리며 살아가거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지영의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Chơi đàn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져 무릎 위로 번졌다. 27년 동안 도연의 뒷바라지를 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청춘과 그에게 버림받으며 느꼈던 뼈저린 비참함이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 앞에서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도현의 배신을 예견했고 죽어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방패를 준비해 둔 것이었다. 재현은 지영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린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유언장에는 절대적인 발동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영 씨가 도현 씨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신탁 자산은 철저히 유령 회사들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어 도현 씨조차 절대 그 존재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그 순간 태양투자그룹의 2조 원 규모 자산과 경영권은 지영 씨의 단독 명의로 즉각 이전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자 완벽한 보호막이었다. 도현이 만약 지영을 끝까지 아내로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그는 언젠가 이 거대한 부를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얄팍한 성공에 도취되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걷어찼다. 지영을 빈털터리로 내쫓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치밀하게 빼돌린 도연의 그 꼼수가 오히려 지영의 거대한 자산에 그가 단 한 푼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셈이었다. 지영의 뇌리에 어제 식탁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시어머니의 멸시 가득한 독설, 그리고 로비에서 보았던 상간녀의 비웃음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지영을 아무 힘도 없는 늙고 초라한 여자라 여겼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지영의 의중을 물었다. 도현 씨 측에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고 들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즉시 로펌에 최고 변호사들을 투입해
이혼 절차를 무기한 연기시키거나 남편 측의 귀책 사유를 철저히 파헤쳐 그를 파멸시킬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을 벌어야겠습니까? 그 질문에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눈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다. 상처받고 버림받아 길거리를 헤매던 어젯밤의 나약한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진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두 눈에는 서리빨 같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지영은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지연시킬 필요 없습니다. 도현이 쥐어준 이혼 서류에 오늘 당장 도장을 찍어줄 생각입니다. 재현이 mới đi học về 뜻밖이라는 xong 듯 chú 눈썹을 미세하게 들어 올렸다. 지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이겼다고 믿고 있겠죠. nhà giải này 나를 맨몸으로 내쫓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 오만한 착각을 굳이 지금 깨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thể thức gì đấy chứ mấy 법원이 thằng có-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Là 완전히 TVC 끝내는 kia, 판결을 내릴 hôm trước đánh 때까지 mẹ thằng nào cao 모든 điểm nhất chứ. 절차를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해주세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죽철을 부드럽게 닫았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걷어찬 행운의 진짜 크기를 깨닫게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태양투자그룹의 차가운 유리 빌딩을 빠져나온 지영은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무력감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평생을 자신보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더 이상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이 그녀를 완벽하게 구원하고 있었다. 지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어젯밤 쫓겨나듯 떠나왔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Tại vì mình tải 이혼 lên kênh rồi 서류에 mà. 도장을 찍기 전 자신의 흔적이 밴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오후의 햇살이 Đúng lúc mà 비스듬히 hết tối. 쏟아지는 아파트 거실은 평온해 보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낯선 디자이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27년 동안 지영이 소중히 갖고 온 화분과 장식품들이 Đánh bằng tí 커다란 cái này.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어제 로펌 로비에서 보았던 그 여자 유나가 지영이 아끼던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죠? 지영의 서늘한 목소리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아,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유나는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이 입었던 가운을 고의로 펄럭이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승리한 여왕벌 같았다. 안 그래도 사람 불러서 싹 치우려던 참이었어요. 도연 씨가 이 집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꾸자고 해서요. 아줌마 취향 솔직히 너무 촌스럽잖아요.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끝나기 전까지만 잠깐 머물 집인데도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지영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힌 자신의 낡은 도예 작품들과 신혼초 노현이 처음으로 사주었던 작은 액자가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지영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나를 응시하며 대꾸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당신이 말하는 세련된 취향인가 보군요. 유나는 코웃음을 치며 지그시 지영을 노려보았다. 남의 물건, 이 집 명의가 도현 씨 건데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아줌마 물건이에요. 위자료 몇 푼 챙겨주면 고맙다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구질구질하게 짐이나 챙기러 오다니 참 불쌍하시네요. 유나가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지영의 마지막 남은 도자기 컵마저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으려는 찰나 지영이 유나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손 치워요. 지영의 낮고 단노한 목소리와 예기치 못한 완력에 유나는 움찔하며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쥔 채 놓아주지 않았다. 짧고 날카로운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털 화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그 순간 거실 쪽으로 도현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회사에서 무슨 연락을 받은 것인지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당신 진짜? 도현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굳은 표정의 지영, 그리고 손목을 잡힌 채 과장된 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나를 번갈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나는 도현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변명했다. 오빠 나 무서워. 이 아줌마 갑자기 들어와서 내 손목 꺾고 행패 부리잖아. 내가 오빠 위해서 집안 분위기 좀 바꾸려고 짐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자기 물건 건드렸다고 화병까지 깨부수고. 도현은 짜증이 극에 달한 얼굴로 지영을 거칠게 밀어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여줄 작정이야. 조용히 끝내자고 했지. 이런 식으로 내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거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도현의 비겁한 태도에 지영은 헛웃음이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자신을 향해 그는 철저하게 낯선 침입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도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다. 도현이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 너머로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도현아, 그 거지 같은 기집애 아직도 안 나갔니? 내가 당장 쫓아내라고 했잖아. 어디 감히 우리 집안 돈을 탐내고 짐을 챙겨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내쫓아버려. 누나 같은 귀한 애가 냄새나는 짐짝들 때문에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영자의 앙칼진 목소리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도현은 곤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는 지영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들었지?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위자료 더 뜯어낼 생각 말고 도장이나 찍어. 당신 수준에 그 돈이면 남은 인생 넉넉하게 살 텐데 굳이 진흙탕 싸움 만들 필요 없잖아. 유나 역시 도현의 뒤에 숨어 입술을 비죽거리며 지영을 조롱하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의 천박한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지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식탁 위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유나가 마시다 남긴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물잔이 놓여 있었다. 지영은 잔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유나가 자랑스럽게 펼쳐놓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실크 가운 위로 차가운 물을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물줄 끝에 유나의 화려한 옷차림과 가방을 흠뻑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유나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지영은 잔을 탁재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진흙탕 싸움 걱정 마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과 진흙탕에서 구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지영은 도현이 어제 건네주었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서류 맨 뒷장에는 지영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그토록 애를 쓰며 윽박지르고 협박했던 것치고는 지영의 포기가 너무나도 쉽고 깔끔했기 때문이다. 서류 처리 오늘 중으로 당장 끝내요. 1분 1초라도 당신 같은 인간과 얽혀있는 내 인생이 역겨우니까. 지영은 코트깃을 단정하게 여미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27년 동안 그를 뒷바라지했던 헌신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권력자의 서늘한 시선이었다. 도현 씨, 당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계산해서 나를 빈손으로 쫓아낸 그 똑똑한 머리가 부디 며칠 뒤에도 당신을 구원해 주길 바랄게요. 부디 그 얄팍한 똑똑함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긴 채 지영은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나섰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도현과 유나는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도현은 손에 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찝찝함을 느꼈지만 곧장 서류를 챙겨 들고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거대한 상실의 크기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3주 뒤, 서울가정법원의 차갑고 삭막한 복대는 무거운 공기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대기실 앞 벤치에 앉은 지영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가만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 굳게 닫힌 법정 문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리드미컬하게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답게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진주 목걸이를 건 시어머니 영자가 팔짱을 낀 채 도도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도현은 지영을 발견하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 미팅을 하러 온 사람처럼 지영의 맞은편 벤치에 거리를 두고 앉았다. 반면 영자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오늘따라 꼴이 그게 뭐니? 법원에 오는데 무슨 동네 마실 나온 사람처럼 입고 와서니 쯧 하여튼 격 떨어지는 건 27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 영자의 날은 선조롱이 조용한 복도를 갈랐다. 도현은 굳이 어머니의 말을 말리지 않은 채 시계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수고스럽게 여긴 왜 따라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안 와보겠니? 이 찰거머리 같은 년이. 오늘 도장 안 찍고 소송 걸겠다고 깽판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지. 유나는 오늘 내 새집 가구 들어온다고 바빠서 못 왔는데
나라도 와서 이 구질구질한 인연 끝나는 걸 축하해야지. Yên u này. 영자의 모욕적인 언세도 지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예전 같았다면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거나 변명이라도 하려 애썼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내뱉는 저급한 말들은 오히려 다가올 파멸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안주거리에 불과했다. 잠시 후 법정 안내원이 두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다. 판사 앞에서의 이혼 확인 절차는 허무하리만치 짧았다. 27년이라는 긴 동안 얽혀있던 두 사람의 삶이 불과 20분 남짓한 형식적인 문답과 몇 장의 서류 확인만으로 완벽하게 끊어졌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선고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Xem cái. 둔탁한 나무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숨소리에는 성가신 짐을 마침내 털어냈다는 안도감과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승리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서류 가방을 챙겨 먼저 법정을 나섰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영자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현의 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지영을 향해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도현이 운전석 차 문을 열기 전 지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마치 승자의 관용을 베풀듯 거드름을 피우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수고했어. 깔끔하게 물러나줘서 고맙네. 내가 준 위자료면 당신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문화센터 강사나 하면서 분수에 맞게 조용히 살아. 괜히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지영은 도연의 뻔뻔한 조언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그의 말이 이토록 우스꽝스럽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녀는 차분한 시선으로 도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 말아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이름 내 입에 올릴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 당신이나 새로 산 펜트하우스에서 당신 수준에 딱 맞는 그 어린 여자와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 대단한 성공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도현은 지영의 말에 담긴 묘한 뼈를 눈치채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매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도현의 차가 법원 앞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지영은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 Mới 순간에 đi họp về xong. 법원 정문 앞 도로변에 도연의 차보다 훨씬 거대하고 육중한 검은색 최고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지영의 바로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감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가 내렸다. 태양투자그룹의 수석법률 고문 재현이었다. 그는 빈틈없는 정장 차림으로 지영에게 다가와 법원 앞 광장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현의 정중하고 묵직한 음성이 지영을 향해 울려 퍼졌다. 지영은 그 호칭에 짧은 숨을 들이켰다. 재현의 뒤로 차에서 내린 비서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Này 표했다. mà đấy là xong. 재현이 지영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방금 전 법원의 최종 이혼 판결이 전산망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철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Tại vì mình tải lên 이에 kênh rồi 따라 mà. 태양투자그룹의 2조 원 규모 신탁 자산 및 경영권 일체가 현 시간부로 지영 회장님의 단독 명의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조 원. 그 엄청난 숫자가 법원 앞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현실이 되어 지영의 귀에 꽂혔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태양투자그룹이라는 이름과 거대한 숫자를 듣고 놀란 눈으로 지영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영은 자신의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빈털터리로 쫓겨나 낡은 작업실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여자. 시어머니에게 멸시당하고 젊은 상간녀에게 조롱당하며 27년의 인생을 부정당했던 여자. 그러나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있었다. 차에 타시지요. 이사회 임원진들이 회장님의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현이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지영은 법원 건물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방금 전 그녀의 과거를 끊어낸 그곳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거대한 자유를 알리는 출발선이 되었다. 가시죠. 지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나약함과 슬픔의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듯 올곧고 당당한 걸음으로 채 올랐다.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로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지영이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한 진입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오만한 승리감에 취해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향하고 있을 전 남편 도현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대하고 끔찍한 파멸의 서막이기도 했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아침, 지영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조그만 바닷가, 임대 아파트의 베란다 문틈으로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토스트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유롭게 창밖의 수평선을 응시하며 지난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고요함에 젖어들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도현의 차갑고 이기적인 요구들도 더 이상 그녀의 아침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지영의 휴대전화 화면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하자 친구 혜진의 이름이 부재중 통화 기록을 쉴 새 없이 채워나가고 있었다. 지영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혜진의 다급하고 격양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야, 이지영, 너 지금 당장 TV 틀어. 인터넷 뉴스든 뭐든 다 확인해봐. 당장. 평소에도 호들갑스러운 친구였지만 오늘 혜진의 목소리는 흡사 폭탄 테러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경악에 차 있었다.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 났어? 무슨 일이야?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 너 대체 그동안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아버님이 Mới 무슨 đi học về xong cứ 2조 원 태양투자그룹.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영은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을 멈칫했다. 이틀 전 법원에서 재현 변호사를 만난 이후 giải này đâu.
태양투자그룹의 임원진들과 비공개 상견례를 마친 것이 전부였다. 언론 발표는 며칠 더 미루기로 되어 있었지만 자본 시장의 정보망은 지영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다. 지영이 재빨리 태블릿을 켜 포털 사이트 경제면에 접속하자 가장 굵은 글씨로 장식된 헤드라인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단독 베일에 쌓인 태양투자그룹 2조 원대 신탁자산의 진정한 상속녀 이지영 정역 등판 속보 40년 은둔의 투자 규제 고 상철 회장 외동딸의 이혼과 동시에 천문학적 자산 상속 개시. 화면을 스크롤하자 기사에는 태양투자그룹이 그동안 굴려온 막대한 자금력과 강남의 노른자의 부동산 그리고 수많은 벤처기업의 지분 현황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사 하단부에는 과거 문화센터 미술 강사 시절 찍혔던 지영의 흐릿한 증명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중년 여성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로 등극했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있었다. 혜진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끊어. 지영은 밀려드는 연락들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거대한 지진이 어디를 가장 먼저 무너뜨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중심가 도연이 근무하는 국내 최고 대형 로펌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파트너 변호사들의 프라이빗 라운지에는 평소에 점잖은 침묵 대신 격앙된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벽걸이 TV에서는 쉴 새 없이 지영의 얼굴과 2조 원이라는 숫자가 번갈아 가며 보도되고 있었다. 특히 이 로펌은 몇 년 전부터 태양투자그룹의 법률 자문을 따내기 위해 대표 변호사까지 나서서 로비를 벌이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주인이 다름 아닌 어제까지 그들의 동료였던 도현의 전처라는 사실은 파트너들에게 경악 그 자체였다. 도현 변호사 자네 혹시 이 사실 알고 있었나? 로펌의 대표가 잔뜩 굳은 얼굴로 도현을 향해 서류를 내던지듯 물었다. 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도현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TV 화면 속 지영의 얼굴과 이혼과 동시에 발동된 특별 신탁이라는 붉은색 자막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 대표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아니 제 전처가 저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도.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에 논리정연하고 당당하던 법정에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27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 따위는 단숨에 으깨버릴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자신이 이혼을 종용하고 위자료 몇 푼을 던져주며 그녀를 맨몸으로 내쫓았던 그 치밀한 법적 계산들이 결국 수조 원의 재산을 제 발로 걷어찬 희대의 총흙이 되어버린 것이다. 몰랐다고 자기 마누라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태양투자그룹 상속녀인데 그걸 몰랐단 말인가? 자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상간녀랑 펜트하우스 사들이는 동안 우리 로펌은 가장 큰 VVIP를 영원히 놓치게 생겼단 말이야. 대표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지만 도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조원이라는 숫자와 며칠 전 아파트 거실에서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돌아서던 지영의 서늘한 눈빛이 뒤엉켜 터질 듯이 복잡했다. 부디 그 얄팍한 똑똑함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이제야 소름 끼치는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네일숍, 푹신한 리클라이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여유롭게 젤 네일을 받고 있던 유나는 옆자리의 Mới đi họp 손님들이 về xong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숍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는 연예 뉴스가 아닌 경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cậu ở nhà 베일버슨 2조 원의 안주인 이지영 회장. 화면에 뜬 나칙은 얼굴을 확인한 순간 유나의 손에서 쥐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졌다. giải TBC kia 이게 무슨 cao điểm nhất chứ. 유나의 눈동자가 극도로 커지며 화면에 뜬 숫자를 쫓았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어지지도 않았다. 2조 원. 자신이 늙고 촌스럽다며 면전에서 비웃었던 여자. 도연에게 기생해서 평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아줌마라고 모욕하며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장본인이 다름 아닌 유나 자신이었다. 네일 아티스트가 당황하며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건넸지만 유나는 그것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위 1%의 삼도연을 꼬여내어 얻어낸 한남동 펜트하우스 따위는 Em nghĩ là được. 저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는 한낱 vì mình tải những kênh rồi mà. 블록에 불과했다. 그리고 유나는 자신이 방금 그 성벽의 주인을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숨이 턱 막혀왔다. 전원이 꺼져 있던 지영의 임대 아파트 탁자 위로 인해 다시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번호들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깜빡이는 이름 하나가 지영의 눈에 들어왔다. 도현,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메시지 15건. 지영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제 법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서던 남편이 이토록 비참하게 매달려 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했다. 지영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끈질기게 울려대는 도현의 전화를 향해 조용히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지금은 그를 만나줄 때가 아니었다. 지영은 이 거대한 패배감과 절망이 도현의 오만한 뼛속까지 깊숙이 세우며들기를 원했다. 파멸은 이제 막 아주 우아하게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영이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태양투자그룹의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은 서울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지영은 변함없이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거리를 걷는 평범한 행인이 갑자기 다이아몬드 왕관을 쓴 여왕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지영이 향한 곳은 도현이 근무하는 대형 로펌 건물 앞이었다. 도현은 며칠 전 태양투자그룹과의 거래가 모두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로펌 대표는 당장 도현을 불러 맹비난하며 그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법률 자문으로 태양그룹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거대한 실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로비에 들어선 지영은
데스크 직원에게 당당하게 도현의 이름을 말했다. 직원은 이전과는 달리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며 도현의 사무실로 연락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에서 도현이 뛰어나오듯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의 말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지영, 당신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도현은 지영의 앞에 서자마자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공포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뭔데 내 회사에 이런 식으로? 당신 회사 언제부터 당신 회사였지? 지영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그녀는 도현이 자신을 막 대하려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지영은 그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났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제 당신에게서 온 팩스 잘 받았어요. 태양그룹에 관련된 모든 소송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안달난 모양이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Mới đi 그는 học về 분명 xong cứ 자신이 모든 자산을 치밀하게 빼돌리고 지영을 빈손으로 내쫓는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giải này nó kêu khóc.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려 했다. 그가 보낸 팩스는 태양그룹이 이혼 전에 Chúng chết thể thống gì 도현의 đấy, chúng 명의로 chết. 했던 모든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Hay là 검토를 TBC 요청하는 kia 것이었다. hôm trước đánh thì 그러나 cao điểm nhất chứ. 지영의 아버지 상철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지영에게 이전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즉 도현이 아무리 태양그룹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그는 그 돈의 존재조차 몰랐으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당신, 그걸 어떻게, 당신이 뭘 몰랐는지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지영은 도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Cài vào 입을 đấy xong.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27년간 헌신해온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냉혹한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Em nghĩ là được. 당신은 평생 돈과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지. Tại vì mình tải những kênh rồi 하지만 mà. 당신은 그걸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 나는 당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지영은 손짓으로 도현의 낡은 셔츠 앞부분을 가리켰다. 셔츠에는 얼룩덜룩한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 꼴로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제 내가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차가운 물이 고작이란 말이네. Mà đánh bằng tí chơi đàn. 지영은 더 이상 Yên luôn này. 도현에게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담긴 그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밖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뒤덮여 있었다. 지영이 법정을 나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열기가 그녀를 에워쌌다. 사람들은 그녀가 태양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해 있었고 그녀의 개인적이나 삶에 대한 온갖 추측과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지영 회장님, 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변호사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녀는 정말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 건가요? 사람들의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지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어제 작업실에서 받았던 낯선 변호사의 전화,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27년의 배신. 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한 기자의 질문이 날카롭게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지난번 도연 변호사의 아파트에서 전처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앙금이 터져나오는 기폭제와 같았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렌즈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내 전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을 마친 지영은 곧이어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새 비서 재현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의 지시를 따른 듯했다. 이윽고 억지로 쥐어짜내듯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지영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던 기자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물병을 그대로 집어들어 자신의 낡은 트렌치코트가 젖어있던 그 부분 어제 유나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셔츠의 깃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꼴이었다고요. 차가운 생수가 도현의 낡은 셔츠 위로 쏟아졌다. 도현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네, 네가 지금 뭘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셔츠를 거칠게 뜯어내며 마치 27년의 헌신을 떼어내는 의식처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분노에 찬 절규처럼 퍼져나갔다. 내 남은 인생, 당신 같은 인간의 더러운 발자국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조용히 돈을 차지하고 사라질 복수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들은 격렬한 감정의 폭발, 즉 뜨겁고 자극적인 진흙탕 싸움의 현장을 원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있었다. 도연은 흙탕물이 튄 셔츠를 움켜쥔 채 지영이 던져버린 낡은 셔츠 조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빚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지영은 조용히 재현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재현은 지영의 말을 듣고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몇 분 후 로펌 건물 앞에는 도현이 이혼 전에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자산들을 압류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법원 집행관들의 차량 행렬이 줄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차례차로 도현의 사무실과 그가 숨겨둔 은밀한 자산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현은 자신의 몰락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처절한 절규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더 이상 지영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지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버지 상철 회장이 그녀에게 남겨준 무한한 가능성과
진실로 자유로워진 자신의 삶이었다.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최고급 가구 위에는 유나가 입었던 옷가지들이 털처럼 벗겨져 있었다. 비켜 이 한심한 인간아, 유나는 눈에 핏발이 선 채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에르메스 버킨백에 자신의 물건들을 거칠게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절박한 약탈자의 몸부림이었다. 도현은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애원했다. 유나야, 제발 이러지 마.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설명. 유나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도현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찬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당신보다 더 멍청한 남자가 또 있을까? 2조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제 발로 걷어찬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그 늙은 아줌마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그깟 위자료 몇 푼 아끼겠다고 그 여자를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유나의 날카로운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도연은 그녀의 폭언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가 지난 1년간 윤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언어들은 2조 원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한 게 정말 당신인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로펌, 당신의 지위, 당신의 돈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잖아. 당신은 그냥 전처덕에 부자가 될 뻔했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멍청한 빈털터리일 뿐이야. 그것은 도연이 평생 지켜온 오만한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인하고 정확한 진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성공을 찬양하며 품에 안기던 여자가 이제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남은 샤넬 재킷을 가방에 쑤셔 넣고는 경멸의 눈빛으로 도현을 쏘아보며 돌아섰다. 나는 당신처럼 실패한 인생에 내 젊음을 낭비할 생각 없어. 이 집도 당신도 이제 다 끝이야. 유나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쿵 하고 무겁게 닫힌 문소리는 도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다. 한때 그의 새로운 미래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한편 같은 시각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 도현의 어머니 영자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앞 대형 TV 화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양투자그룹의 뉴스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자는 혀를 차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복도 많지. 저런 돈벼락을 다 맞고 우리 며느리들 유나도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깟 그림 나부랭이나 그리는 멍청한 이지영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그때 뉴스 화면이 바뀌며 앵커가 태양투자그룹의 새로운 주인 이지영 회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면 한쪽에 낯익은 얼굴의 증명사진이 떠오르는 순간 영자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국내 최고 로펌 도현 변호사의 전처로 알려진 이지영 회장은 rồi. 최근 이혼이 확정됨과 동시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 태양투자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영자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지영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거지 같은 기집애라 부르며 Mà kiếm chưa đành. 내쫓았던 며느리. Yên luôn này.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10원 한 장 주지 않고 평생을 헌신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2조 원의 주인이었다는 말인가. 내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 발로 쫓아냈단 말인가.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극심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가빠왔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영자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집안에 있던 가사 도우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곧이어 119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평창동의 고요한 저택가를 다급하게 갈랐다. 도현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애인마저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어머니마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연 그의 앞에는 정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도현에게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도현 씨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행한 특별조사 명령서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는 선명하고도 잔인한 글자들이 박혀 있었다. 피고인 도현 이혼 과정 중에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 및 자산 동결 조치. 도현의 두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지영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동원했던 그 모든 교묘한 법적 장치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움켜쥔 채 텅 빈 복도를 향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절규를 터뜨렸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세계가 마침내 완벽하게 붕괴했음을 알리는 차갑고 무자비한 사망 선고였다. 먹구름이 서울 하늘을 무겁게 뒤덮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추락을 애도라도 하듯 비는 멈출 기미 없이 쏟아져 내렸다. 일주일 사이 도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로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압류 딱지가 붙어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 영자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언론은 연일 그의 파렴치한 행각과 탐욕을 대서특필하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로 명성을 떨치던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곳은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단지였다. 빗물에 흠뻑 젖은 담벼락 너머로 웅장하고
일품 있는 대저택의 기와지붕이 보였다. 그곳은 지영의 아버지가 생전에 조용히 머물던 본가이자 이제는 태양투자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지영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도연은 굳게 닫힌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섰다. 빗물은 그의 값비싼 정장을 속수무책으로 적셨고 차갑게 식은 몸은 덜덜 떨려왔다. 자존심이고 Đây là xong. 체면이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비참함에 잠긴 목소리로 지영의 이름을 불렀다. 지영아, 나야 도현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Tại vì mình tải 한참의 những kênh rồi mà. 침묵 끝에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현 변호사였다. 회장님께서는 외부인을 만날 약속이 없으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빌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도연의 처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터폰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빗물이 흥건한 대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가는 굴욕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영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무릎에 감각이 사라질 때쯤 무거운 철제 대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대문 안쪽 처마 및 비를 피한 곳에 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내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비에 젖어 웅크린 도현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낡은 신문지를 보는 듯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일어나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집 앞마당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지영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울렸다. Chiếu chiếu gì cho xem cái. 도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어 기어가는 소리로 애원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어머니가 위독하셔. 병원비도 없고 로펌에서도 곧 잘릴 거야.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우리 27년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도연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흐느낌 속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성공의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몰라봤어.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유나 그 애 때문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 소송만 좀 취하해줘. 제발. 지영은 그의 처절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고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녀가 겪은 배신과 모욕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지영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빗물이 닿지 않는 처마 끝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고 얇은 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몇 주 전 도현의 집에서 시어머니 영자가 그녀에게 던졌던 바로 그 봉투였다. 지영은 봉투를 도현의 발치 앞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가볍게 던졌다. 얇은 봉투가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27년 세월, 그 세월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던져준 돈이야. 당신 말대로 내 수준에 딱 맞는 돈이지. 아마 변호사 자격 박탈당한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큰 돈일 테니 감사히 받아. 도연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지영의 말은 그 어떤 폭언보다도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녀는 Chắc 그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mới đi 모욕을 học về xong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니고 Dạ.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던 이조원을 놓쳤다는 사실이겠지. 당신의 그 더럽고 얄팍한 계산이 Chung kết 당신 rồi. 인생 Chung kết. 전부를 Cái công ty đấy 무너뜨린 mấy thằng 지영은 차갑게 Cái giải 말했다. TBC kia hôm trước 소송은 đánh 취하하지 cao 않아. điểm nhất chứ.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그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법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흙탕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지영의 잔인하리만치 차가운 선고에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과 얽혔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제는 구역질 날 만큼 Đấy 지긋지긋하니까. là xong. 지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대저택 안으로 사라지자 육중한 철제 대문이 도연의 눈앞에서 소리 없이 굳게 닫혔다. 닫힌 대문 너머로 도연의 처절하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터져나와. Tại vì mình tải lên kênh rồi mà.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지영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문 밖에 세워두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마치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북촌 한옥마을의 아침은 눈부시게 맑았다. Mà đánh bằng 처마 cái 끝에 này. 달린 풍경이 맑은 바람에 흔들리며 천가한 소리를 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가을 국화가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영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손수 내린 향긋한 국화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평온과 온화한 미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이 떠들어대던 복수의 화신이나 냉혹한 여성 경영인이 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태양투자그룹의 자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은 태양예술영재재단이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능을 포기해야 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과거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소박한 꿈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우리 회장님, 오늘도 신선 노름하고 계시네. 정원 입구에서 친구 혜진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에 신문과 빵 봉투를 든 채 활기차게 걸어 들어왔다. 네가 사다 주는 이 집 빵 맛에 중독돼서 큰일이야. 지영이 웃으며 찻잔을 건네자 혜진은 신문을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다.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 도현 불법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기사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는 도현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남은 재산은 모두 추징당했으며 한때 법조계를 호령하던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전과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혜진이 혀를 차며 말했다. 꼴 좋다. 그래도 징역은 면했네.
네가 마지막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줬다며 독한 것 같다가도 물러 터졌다니까 넌. 지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복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내는 걸로 충분해. 그를 감옥에 보내는 건 내 마음에 또 다른 멍해를 지우는 것뿐이야. 이제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니까.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영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친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문득 생각난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 참, 그 여우 같은 상간녀 소식 들었어. 유나 말이야. 궁금하지 않은데. 그래도 들어봐. 아주 꼴사납다니까. 사기꾼 사업가한테 속아서 투자금 날리고 지금은 명품 짝퉁 팔다가 고소당해서 경찰서 들락거린대. SNS 계정도 mới đi 비공개로 học về 돌리고 xong cứ 아주 쥐 죽은 듯이 지낸다더라. 지영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 그들의 몰락에 대해 어떠한 감흥도 보이지 않았다. cậu ở nhà dài 그녀의 này 시선은 đừng khóc hết. 이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다. 혜진이 돌아간 후 Kết rồi. Chết. 지영은 Kết gì 자신의 đấy? 서재로 Chết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Thế 서랍 là TBC 깊숙한 kia 곳에서 hôm trước 아버지의 đánh 낡은 cao điểm 편지를 nhất 다시 chứ. 꺼내 읽었다. 언젠가 진정으로 옳은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네가 가진 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너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이다.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아버지의 이 말이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말한 진정으로 옳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잃어버렸던 자존감, Cài vào đấy là 잊고 xong. 있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지금의 이지영.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태블릿 화면이 반짝이며 영상 통화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Tại vì 들고 mình tải lên kênh rồi 환하게 mà.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강원도 산골 분교의 아이들이었다. 회장님 저희 그림 그렸어요. Đúng 감사해요. rồi.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외침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영은 아이들의 그림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그 어떤 수조원의 자산 보고서보다도 더 큰 충만함과 행복을 느꼈다. 6개월 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다. Yên luôn này. 남편은 떠났고 결혼 생활은 끝났으며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때로는 한쪽 문이 닫혀야만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었다. 도연은 평범한 여자를 버리고 떠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버린 그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침내 완벽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다. 지영은 창밖에 눈부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에게 온전한 자유와 스스로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하얀 캔버스를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가장 눈부신 복수는 그 캔버스 위에 누구보다 행복하고 찬란한 자신의 인생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지영의 입가에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그녀의 인생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